네, 오늘은 최경우 원장님과 함께 치아 주치 해봤습니다. 우리 치과 치료 기간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가까운 또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시 또 무릎 팽성 관절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앞서 무릎 관절염의 이 증상과 진행 단계 그리고 비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증상이 좀 더 심한 분들 그리고 진행이 더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인 약물 치료를 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약물을 처방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절염에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부르는 약은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고 우리 환자분들이 정형외과 가시면 가장 흔하게 처방받으실 수 있는 약물입니다. 또한 타이레놀이라고 부르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도 쓰일 수 있고요. 또 통증이 아주 극심한 분들은 아주 단기간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약을 복용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들도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약물 치료 시 중요한 점은 환자분이 앓고 있는 지병에 따라서 먹으면 독이 되는 약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관절염의 약을 입으로 드시면 이제 간이나 콩팥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간이나 콩팥의 지병에 있으신 분들은 관절염 약을 처방받으실 때 반드시 지병에 대해 의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뇨나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의사가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거북해요라고 좀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약 말고 무언가 주사 치료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주사 치료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우리 어머님들 보통 연골 주사라고 하는 그 주사인데요. 보통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맞는 제제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1번 맞는 주사도 있는데요. 이 주사는 보통 초기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하게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무릎에 주사하면 염증을 강력히 억제해서 증상이 확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약해지고 관절염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바르는 연고나 파스도 도움이 됩니다. 먹는 약과 같이 쓸 수 있는데 붙이는 파스는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 이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사 치료를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강도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주사 치료를 이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절염의 진행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 외에 흔히 이야기하는 수술적인 단계까지 치료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자,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에 증상의 호전이 없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무릎이 흔들리는 이른바 무릎 불안정성이 있거나 무릎에 변형이 오거나 아니면 무릎이 다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환자의 나이나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의 정도, 관절염 진행 정도, 범위, 하지 정렬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크게 3종류로 수술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관절경 수술,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사진 보시면 먼저 관절경 수술은 수술적 치료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릎에 간단히 손톱보다 좀 작은 구멍을 2개 내지 서너 개 뚫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무릎 안쪽을 관찰하게 됩니다. 관절 안쪽에 있는 염증을 찢어진 연골판을 다듬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이 간단하고 수술 시간도 1시간 내로 짧고 회복도 빠릅니다. 주로 관절염을 앓은 지 오래되지 않은 환자나 무릎 변형이 아직 오지 않은 환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관절경을 통해 미세 골절술을 하고 연골 복원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중등도 관절염 환자에서 관절염의 범위가 크지 않을 때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손상된 연골을 긁어내고 구부러진 송곳으로 4mm 정도의 깊이가 되는 구멍을 여러 개를 뚫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에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나와서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역시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수술이 가능한 조건이 까다롭고 재생된 연골이 원래 연골에 비해 약해서 증상 호전 기간이 짧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여기에 추가돼서 연골 복원을 촉진하는 콜라겐 약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더 튼튼한 연골로 재생시키는 이런 변형된 수술들이 여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요. 지금 관절이 마른 지 오래되지 않은 환자분들이라던가 비교적 무릎 변형이 아직 오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수술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절골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수술법이죠? 네, 사진 보시면 절골술은 변형되어 틀어진 다리 축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틀어진 축을 교정하면 무릎의 한쪽에만 걸리던 체중 부하가 다른 쪽 부분에도 나누어 걸리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주로 65세 이하의 젊은 환자에서 무릎이 전부 구부러지고 펴질 때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정렬이 틀어진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릎 한쪽 뼈를 절골하고 뼈를 제거하거나 반대로 벌려서 고정하는 수술인데요. 네. 효과는 좋지만 한 달 이상 재활이 필요할 수 있고요. 수술 후 통증이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네. 관절염 진행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무릎을 보존하는 치료, 흔히 보존하는 수술들을 시행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연골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내 무릎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로도 많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흔히 이런 경우에는 흔히 인공관절이라고 부르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공관절 수술이란 중등도 이상의 관절염에서 약물 치료 등의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돼서 증상이 아주 심한 환자에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이 치환술이라는 건 이제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이제 손상된 뼈와 연골을 제거하고 인공으로 만들어진 관절을 삽입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 임플란트 생각하시면 쉬우실 텐데 임플란트하고 차이점은 이 인공관절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 내 체중을 버텨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좀 더 복잡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수술 과정을 간단히 보시면요. 네. 사진 보시면 무릎을 절개하는데 작게는 5cm, 길게는 15cm까지 절개를 합니다. 상한 무릎뼈를 노출시키고 십자인대와 연골판을 절제한 다음에 정밀하게 설계된 뼈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뼈를 얼마나 잘라낼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뼈를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피부를 째고 뼈를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좀 출혈이 날 수 있어서 수혈 가능성도 있고요. 수술 직후에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을 쓰거나 신경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고 수술을 받으시는 네. 게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떤 경우에 효과가 좋고 또 수술 전에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네, 주된 인공관절 수술 적응증은 무릎에 변형이 많이 와 있거나 변형이 적어도 관절염이 심하게 온 경우, 그리고 그때는 통증을 줄여주고 무릎을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무릎 통증이 반드시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원인의 무릎 통증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라 더 간단한 치료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은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허리에 병이 있으면 신경을 따라서도 무릎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고관절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연관통이라고 해서 무릎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혈관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무릎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무릎 주위에 관절염이 아닌 인대나 연골판, 그리고 점액낭의 병이 있어도 무릎에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라 더 간단한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 또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확실하게 충분한 기간 동안 비수술적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선생님이 이 치료 받아야 되라고 무서워서 괜히 받아야 되는 건 아는데 선뜻 받아지기가 꺼려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미루고 미룬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치료가 불가능해서 치료를 권했지만, 수술을 권했지만 안 하겠다고 피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이 경우에는 꼭 이 수술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네. 권유를 해드려도 사실 이제 막연한 그 수술에 대한 무서움이나 두려움. 수술하면 또 더 고생했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네. 또 마냥 또 수술을 또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정확히 내 몸을 알고 또 진단을 받은 곳이라면은 피하기보다는 수술을 좀 빠르게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재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네. 미루고 정말 마지막에 수술을 해야지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다고 해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사실 무릎 네. 관절염이라는 병이 통증이 심하고 거동하기 힘들지 이게 치료를 안 한다고 죽는 병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 개개인 성향마다 원하시는 치료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통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젊은 환자분들인데도 수술을 빨리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도 있으시고 무릎 변형도 많이 와 있고 통증이 아주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인데도 수술을 끝까지 미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환자분의 무릎 상태가 객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 한 60세에서 65세 정도 그 이상에서 보통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이 보통 활동에서 수명이 20년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60에서 65세 이후에 수술을 받으시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수술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수술 후에도 재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요. 또 몸이 수술을 버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원하시더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버틸 때까지 버티다 무릎 변형이 심하게 온 이후에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무릎 인공관절에 가장 적합한 나이는 65세에서 80세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마냥 참는 거는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잘 상의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수술을 너무 미루지 않는 게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절염에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흔히 수술의 금기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 몸에 균 감염이 있으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네. 또는 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확실히 치료를 받고 나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릎에 최근에 칩을 맞거나 뜸을 뜬 경우에 다른 부위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염증을 완전히 치료받은 이후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무릎 골절이라든가 무릎을 절개하는 다른 수술을 최근에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같은 부위를 또 절개하는 경우에 피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무릎에 감염이 있었던 경우에는 완전히 감염이 치료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은 결핵을 완전히 치료받은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몸 건강이 좋지 않거나 무릎 수술에 의지가 없거나 수술해도 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성장 중인 어린이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치매, 파킨슨병 환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네,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은 내 무릎을 새로 바꿔주는 수술이죠. 네. 그만큼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과연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산책은 어느 정도부터 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인공관절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자, 이 궁금증들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기간은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을 절개하고 뼈를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당일에는 상당히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통 수술법이 많이 개발되었고요. 또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약간 염려를 좀 두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수술 후 2, 3일간은 붓기를 빼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에 집중을 저희가 보통 합니다. 피부에 보통 피주머니가 박혀 있는데 2, 3일 이후에 피주머니는 제거를 합니다. 피주머니를 제거한 이후부터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한 운동은 침상에서 할 수 있게 의사가 따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보행 여부는 수술 전 환자의 건강 상태나 수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후 일주일이면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에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서 디디고 서서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평지를 걷는 거리를 서서히 늘려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술한 인공관절 무릎에 익숙해지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통증도 환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수술 전에 건강하고 통증이 예민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태어나면서도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이 2, 3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전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수술 후 통증이 6개월, 오래가는 분들은 1년까지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 후 인공관절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보고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성공 확률을 저희가 보통 95%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년 이상 성공 확률도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것은 수치는요, 네. 거의 통계적인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이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염두를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우리가 수술을 잘 받았으면 잘 지켜내야 되잖아요.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 후 균 감염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한 이후에는 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수술한 무릎에 침을 맞거나 주사 맞으시면 안 되고요.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균 감염은 그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수술 후 감염이 되면 이전에 넣은 인공삽입물을 다시 제거를 하고 또 관절을 세척을 하고 또 새 관절 치환물을 삽입하는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수술 후에는 보행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 그 빙판길에 잘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수술한 무릎에 골절이 가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때 시행하는 재수술은 일반적으로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또 수술을 받아서 건강해지면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운동을 해야지 병을 이겨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수술 초기에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인공관절한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들으신 염증이나 네. 또는 이런 인공관절의 수명을 초기에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초기에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주치의분과 상의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자전거 타기라든지 자연스러운 무릎 근력 키우는 운동 이런 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두 관절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삐끗한 거일 수도 네.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감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특히 연세 있는 분들 무릎 아프다고 무조건 무릎에 관절염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무릎 아파서 관절염이라고 스스로 진단하시고 약국 가서 약 사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았던 무릎이 수시간 혹은 일주일 이내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면 염증성, 특히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관절염은 빠르게 진단해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잘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아서 후일 보행장애나 통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전문의와 상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이 이보다 더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릎 통증이 양쪽으로 오고 무릎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절에도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의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통풍이 무릎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 치료법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